거기다가 이제 제가 불을 붙인 게 저는 이제 시티 감원 뉴스인 것 같아요. 2만 명이면 너무 커요. 2만 명 시티 감원에다가 다른 거 그래서 이제 해고나 이런 거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니까 아마존도 이제 벌써 사람을 줄이고 있더라고요.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을 많이 사무직이 별로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고용이 진짜로 나빠지는 게 확실하게 보이면 저 넘버를 보고 내가 내릴 거야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잖아요. 고용까지 나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고용이 나빠졌어. 그래서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어서 우린 금리 내릴 거야. 이러면서 3월에 말을 하면서 내리면은 뭐 할 말이 없는 거가 아닐까. 자, 이제 케빈 강 대표님 모시고 숫자 중심으로 한 주간의 흐름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금리 인하 이후, 금리 인하가 이렇게 좀 높아져 있는,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케빈 강 대표님의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모셔보죠.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해주시던 대로 데이터 중심으로 볼 텐데 전반적인 주제를 좀 뭘로 잡아볼까요? 일단은 옵션 관련해서는 JP모건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옵션들이 어떤 모양인 거냐가 가장 이제 좀 다른 차별인 거고 나머지는 한번 일주일 보면서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결국 엔비디아 얘기가 또 나왔었고 네. AI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상장 ETF, 현물 ETF 상장하는 거 이슈였죠. 그 두 가지 정도가 제일 큰 이슈였던 네. 것 같아요. 두 개만 고르라고 치면. 그리고 이제 주중에 주말이죠. 주말에 대만 선거 끝난 거. 그 대만 선거 끝난 것도 딱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끝나서 발표가 딱 나자마자 뉴스가 막 속보로 뜨는 게 네. 그 바이든 뉴스가 밑에 뜨더라고요. 그게 바로 속보로 한 줄로 그냥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아. 그래서 뭔가 이게 둘이 이제 뭔가 이제 그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분명히 너네가 그 친중이 안 됐어도 별 뭐 문제는 없다라는 거를 표명을 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일단 주식시장 전체로 보시면 월요일 날 이제 여는 로리로건 총재가 QT 속도 늦춰야 한다라는 발언하면서 금리가 확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단기. 네. 단기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CES 참가했던 이제 엔비디아에서 또 중국에 수출 가능한 게임 칩이라는 이름으로 또 발표를 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도 AI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바람에 이제 엔비디아는 신고가 넘기고 그러면서 기술주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상승세가 다 돌아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CPI 발표된 거랑 금요일 날 PPI 발표된 거 두 개가 제일 좀 이상하다면 이상하고 뭐 맞다면 맞고 한 방식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이상하고 어떤 게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CPI가 발표되고 나서 아닌 것 같아. 금리 이대로 가면은 못 내릴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내렸다가 결국 장 끝날 때는 다 올려서 끝냈고 그 다음에 PPI 발표되고 나서 어제 CPI에 반대돼서 좀 안도스럽다. 그러면서 올려서 시작했다가 쭉 내려서 또 그냥 끝내고 네, 그래서 결국 시가랑 종가 부분을 거의 맞췄어요. 목요일, 금요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중에는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움직였지만 그걸 맞힌 거를 그러면 테크니컬하게는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러면은 그 지표를 어떻게 해석을 시장이 하고 있는 건가? 그 숫자가 뭐 좋게 나왔다, 나쁘게 나왔다 이걸 떠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쭉 해서 보시면은 빅스 같은 경우가 완전히 그 발표가 되고 나서 밑으로 내렸다가 반등했다가 빅스도 다시 내려왔고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그냥 빅스 같은 경우는 살살살살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발표되면서 좀 이따가 확 급등해서 49,000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면서 끝났고 네.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도 실제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살짝 오르다가 그냥 다시 또 내리면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이 되게 이제 좀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 같은 경우가 급등을 했어요. 보시면은 차트상에서 보면 일자로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금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달러는 약간 약세. 그러면서 금리는 완전 내려가 버렸고 네.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랑은 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진짜 좀 급락을 했어요. 예, 거의 뭐 저는 이제 3월에 인하 안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렇게 됐으면 하나 본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좀 예, 하나 본데 분위기가. 진짜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바람에 지금 위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으면서 쭉 올라가면은 그래도 뭐 맞나 보다 이러고 말았겠는데 결국은 끝나면서는 다시 다 내려놨잖아요. 이 3월 인하에 대해서 네. 시장이 좀 앞서간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많았죠. 많았는데 이게 주말 지나면서는 할 수도 있나? 뭐 네. 이렇게 좀 네, 저도 변하는 걸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네. 틀렸나 보다. 3월에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움직임이 결론적으로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굉장히 잡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서로 양쪽 다 브랜베어가 전부 다 잡기 어려운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제 고용 뒤쪽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티에서 이제 2만 명 감원 뉴스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그 예멘 공습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중동 불안 야기시킨다. 그래서 이 이제 커머디티 가격들, 상품 가격들이랑 환율이랑 그 다음에 금리 쪽 세 개를 연결해서 보시면 3번에서 보시면은 실제로 구리 가격이 오히려 빠졌어요. 유가도 오히려 빠졌어요. 그 예멘 공습을 했으면 유가가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중동 불안이면. 근데 실제로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가도 올랐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이제 어떤 매스컴에서는 되게 크게 다루면서 뭐 중동전에 크게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격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네. 그렇게 영향력이 현재까지는 없나 보다라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월요일 날 사우디에서 이제 오히려 가격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예, 가격을 유가를 내려버림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별로 이제 그게 상승하지는 않는 분위기로 돌아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와 반해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14%가 올랐어요. 15%가 그냥 가격 자체가 이 하늘세이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계속 오른 거예요. 쭉 계속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가스가 왜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그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자체 그 봉쇄를 해버리면은 가스 같은 경우는 실제 물동량의 3분의 1 정도가 거길 지나간대요. 이제 석유는 6분의 1 정도밖에 안 해서 좀 돌아가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이제 가스는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공급망 이슈가 생길 수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완전히 내림세로 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나스닥 종목들은 뭐 대부분 다 보셨을 건데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블랙락이 M&A 한 거가 눈에 띄었어요. 블랙락이 125억 불짜리 M&A를 했어요. 인프라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라는 거를 125억 불에 인수를 했어요. 아데바요 글로벌 인베스트.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라는 데를 인수를 했는데 다시 주식시장이 좋아지려면 결국 M&A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합병을 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고 뭐 이 상황이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이유로 다시 이제 M&A가 시작되는 건가? 왜냐하면 M&A를 할 때 자기 돈으로 안 해요. 빌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런 게 블랙락이 시작을 하니까 다시 좋게 보는 뉴스로 보면은 이런 게 M&A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되게 그 좀 나쁘게 보는 쪽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근데 앞서서 결과적으로는 나스닥 뭐 거의 초록색 네. 불로 마무리가 됐고 지난 한 주 나스닥이 3% 이상 네. 또 상승을 그래서 했잖아요. 제자리예요. 연말 대비 지금 제자리. 조정을 받았던 조정을 부분을 받았던 다시, 마음은 딱 네. 제자리에 갖다 놓고 다시 보자라는 분위기예요. 여기서부터. 네. 그리고 뭐 짧게 또 글씨로 써놔 주셨지만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과 넘겼죠. 이제 1등이 시총. 됐죠. 이제 시총 1등이 됐죠. 그리고 이게 19년도에 한번 시총 1등이 됐었더라고요. 한 번 됐고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애플 마소 이쪽에서 돌아가는 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상승을 한 것도 있지만 애플이 못한 거죠. 여러 가지 예. 우려사항 일단 때문에. 인공지능에다가 자기는 아무것도 발을 못한 거기 때문에 일단 자꾸 이걸로 지금 이제 이번에도 다시 또 비전 프로. 예, 비전 네. 프로로 가려고 하는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리가 AI로 변신하면 되니까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대부분 다 봐주셨기 때문에 큰 그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매크로 쪽 가서 그 페드와치 보시면은
지금 조금 아까 이제 금리 3월에 인하하냐 마냐라는 부분인데 지난주 딱 보시면은 1월, 3월, 5월, 6월은 지난주와 이번 주가 거의 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약간 다 이제 내려가는 건데 실제로 7월 달서부터 된 게 25bp씩 다 인하로 내려왔어요. 한 칸씩 쫙 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2년짜리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네. 그게 영향력이 여기까지 지금 다 쭉 해서 연결돼서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물의 급락이 네. 영향을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쳐 좀. 2년까지는 단기라고 봐줄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25bp씩 쭉 내려갔다. 지금 2년짜리 같은 경우 23bp가 내렸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한 거죠, 지금 이미. 느낌상으로 2년짜리 이미 일주일 사이에 25bp 인하한 거를 반영을 해버린 거잖아요. 20bp 이상은 진짜 많이 움직인 거거든요.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자가 맞습니다. 확 네. 내려가잖아요. 특히 금요일 날. 그러니까 CPI 때 긴가민가 하다가 PPI PPI가 로 딱 나오니까 확실히. 이거 확실히 이거는 됐어. 그러고서 간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건 페드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보고 내리는 걸 원하지 그냥 내가 보험으로 그냥 보험료를 내면서 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어제 내린 거를 딱 보면서 그러면 왜 내려야 되지? 라고 이제 찾아보면서 생각을 복기를 해보니 그러면 뭐 계속 나오는 뉴스들이에요. 뭐 RRP 잔고가 이제 0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BTFP도 3월에 종료된다. BTFP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였잖아요. 액면가로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들 SVB 사태 때부터 있었던 거 이제 망하니까 그냥 너 가진 채권 주면은 채권 금액만큼 빌려줄게. 시가 평가하면 80밖에 안 되지만 그냥 100 빌려줄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딴 데다 계속 이제 하면서 돈을 더 버니까 이제 그것도 종료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QT 하고 있는 거 950억불씩 하고 있는 QT도 종료하겠다, 종료를 할 수도 있다라고 페드 멤버가 나와서 얘기를 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불을 붙인 게 저는 이제 시티 감원 뉴스인 것 같아요. 2만 명이면 너무 커요. 2만 명 시티 감원에다가 다른 거 그래서 이제 해고나 이런 거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니까 아마존도 이제 벌써 사람을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게 사무직이거나 이런 쪽, IT 쪽이거나 이런 쪽이 줄이고 있는 거여서 벌써 저게 이제 뭐 LLM이나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것 때문에 진짜 주는 건지 아니면 실적을 맞추려고 사람을 줄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LLM이라면 라지 랭귀지 모델로 네. 인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을 많이 사무직이 별로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없어져도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빌미로 실적 별로 안 좋아서 우리 사람 줄이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이제 사람을 쳐내는 고용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문제가 되는 게 고용이 너무 스티키하고 그다음에 주거 두 개가 너무 스티키하다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CPI 때도 결국 주거만 빼면 괜찮아. 그러면서 다시 올려놨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주거는 일단 빼고 모르겠지만 고용 쪽에 있어서는 저런 식으로 해고가 계속 나오면은 괜찮을 수 있어. 핫하진 않아. 그리고 이제 소비만 너무 죽지 않으면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소비만 죽지 않으면은 그래도 경기가 완전히 죽진 않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 두 개가 계속 밸런스를 맞추면서 자리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빠지지 않고 다시 다 리바운드를 했던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고 내리겠다라는 게 고용이 진짜로 나빠지는 게 확실하게 보이면 저 넘버를 보고 내가 내릴 거야라고 얘기를 해도 뭐 그냥 남들이 다 이제 페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잖아요. 고용까지 나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RRP 잔고가 0에 가까워서 나 금리 내릴래.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저 느낌은. 근데 이제 고용이 나빠졌어. 그래서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어서 우린 금리 내릴 거야. 이러면서 3월에 말을 하면서 내리면은 뭐 할 말이 없는 거가 아닐까.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면 계속 얘기를 했었으니까 파월은 거기에 결국은 고용된 걸 빌미로 내릴 수도 있겠는데 그걸 반영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개별 기업 이슈 물론이지만 시티의 2만 명 감원은 좀 크다. 요거는 큰 느낌입니다. 의미가 있을 수 것 있다 같다. 시장에. 그리고 블룸버그도 그때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제가 헤드라인으로 다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일드 커브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년짜리 금리는 9bp밖에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단기랑 장기 두 개가 있으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네 둘이 좁아지는 쪽으로 계속 갈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뒤쪽 부분에 있어서는 4% 정도를 중앙에 놓고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쪽 앞쪽은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겠다고 그러고 인상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얼마나 빨리 내려올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 페드와치 그 확률 테이블로 보면은
이제부터 봐야 될 건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25, 25, 25씩 쭉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예전에 하이어프롱고라는 단어가 이제 또 다 있어졌지만 그냥 옆으로 내려가는 방법들. 한 번 정도 내린 다음에 옆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다음 데이터를 보고 내릴 거야라고 되면은 이제 안 내리는 쪽으로 옆으로 가면서 천천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서 3월에 내린 다음에 옆으로 다시 되면서 확률 분포상으로는 쭉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뇌피셜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대표님도 3월 인하 가능성을 조금은 그러면 원래 높게,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네. 한 20%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도 보시면은 실제로 2년, 10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지금. 이제 18bp밖에 안 남았어요. 18bp만 더 올라오면 이제 장단기 2년, 10년 스프레드는 플러스로 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22년도 7월 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찍힌 거는 3월 달이고 이제 그 7월 달서부터 계속 마이너스 있었던 게 이제 돌아서 23, 24 그러면은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돌이켜서 또 생각을 해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침체가 올 그렇죠. 거였어요. 그렇죠. 지금 그때 얘기가 그렇게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그 1년 반이에요. 평균적으로 역전되고 나서 얼마나 걸리냐. 네, 막 보통은 그런 얘기 한- 엄청 많이 네, 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쏙 이제 없어졌죠, 갑자기. 근데 지금 그 길을 거기를 통과해서 지금 0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는 거의 제일 축소된 쪽이에요, 18bp. 그럼 여기서 한두 번만 더 내려가면은 예, 뒤가 올라가거나 앞에가 더 내려가면은 이번에 그래서 25p 인하한다는 결정이 돼서 2년짜리 금리가 더 내려가면은 이제는 장단기 금리차 폭이 플러스로 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COT 리포트 보시면은 제가 이걸 두 개로 이렇게 막 두 개 검은색 비슷하게도 그려오고 밑에 있는데 이게 5년치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예, 왜냐하면 빨간색이 딜러예요. 딜러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JP 모건 스탠리 골드만 이런 데 같은 그냥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금융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용사들, SM 매니저들이 있고 그 다음에 CTA 이런 레버리지 펀드 운영해서 사태 팔았다 하는 선물로 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쭈르륵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눈에 띄시잖아요. 제일 위로가 있고 제일 바닥에가 있고 반대로 가니까요. 반대로 가니까 파란색이 누군가 하면 SM 매니저예요. 네. 펀드 매니저. 그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딜러들. 왜냐하면 누가 사면 누가 팔아줘야 되잖아요. 파생 상품이니까. 그러면 팔아주는 사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빨간색 팔아주는 사람은 팔고 나면 반대편에 해지하느라고 뭘 샀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없다고 봐야 된다. 저게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고 반대편에선 현물을 사서 해지해 놨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오르던 내리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르냐 내리냐에서 제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CTA거나 SM 매니저다. 그러면 SM 매니저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시면. 그게 5년 차트예요.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보시면 여기 확 빨간색이 많아졌을 때가 있어요. 매도가. 그죠? 그때가 언제냐면 코로나예요. 그래서 밑에가 S&P 주가예요. 이게 그쵸. 이제 같이 그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제가 다른 데서 요 스케일을 맞춰서 그려온 건데 그러면 코로나 때 빠질 때 보니까 어땠나 하면 굉장히 이런 딜러들이 매도가 많았고 그거에 반해서 SM 매니저들은 매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레포터블 다른 데들도 매수가 되게 많았던 상황이었던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다시 확 다 주식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매해버리고 그 상황에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올린 거죠, 지금. 근데 이제 SM 매니저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쭉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반대로 이런 이제 기관들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팔고 있고. 근데 지금 그 레벨이 언젠가면 과거에 많아졌을 때를 제외한 형태로 보면은 과거 15년간 쭉 보시면 되게 많은 매도가 많은 레벨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레벨이 내려온 다음에는 어땠나 하면 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SM 매니저가 줄잖아요. 이렇게 줄줄줄 줄잖아요. 줄고 나서 한 반쯤 줄고 나면은 내려오는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물로 줄이다가 안 되면 주식 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환매가 들어오면 SM 매니저라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환매가 들어오면 팔아야 되니까 본인들의 의사결정보다는 투자자가 돈을 넣어주면 사고 투자자가 돈을 빼면 빼니까 그 분위기라고 보시면은 지금 양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매도가 많은 상태고 시장은 과매수권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여기서 뭐 매도 치면 된다, SQQQ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두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많아졌어도 밑에 내려가서 차트 보시면 이만큼 더 올라갔어요. 네. 아직 여지가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운용사들이 매도로 돌아가는 거를 연속적으로 몇 주 한다거나 이러면은 되게 크리티컬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번 주가 빠졌어요.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9만 1천 계약이 줄었어요. 매도가 늘어난 거예요. 매수를 줄인 거예요. 네. 9만 1천 계약. 그다음엔 레버리지 펀드들도 매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SMA저가 2만 6천 계약이 줄었고 9만 1천 개가 숏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저기 딜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쪽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 잘못 들었는데 SM 매니저도 2만 6천 계약 정도 줄었어요. 매도로. 그러니까 매수를 줄인 거죠. 그리고 이제 CTA들도 매도를 줄이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매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누가 금 팔았어? 봤더니 혼자 시장 조성자만 열심히 팔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 조성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볼 필요 없다. 저 사람들은 항상 중립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에선 계속 매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시장이 약간 매수로 쏠리고는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매수 구간이라는 시사점은 있다. 좀 여러 군데에서 네, 그래서 보인다. 조심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JP 모건에서 칼라라는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금융기관들에서 이제 주식 파생 어워드 주는 데서 1등을 했대는데 그러면 이 칼라 트레이드가 뭐냐라는 거를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일 쉽게는 아래를 옵션이라는 게 원래는 보험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 보험을 살려면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험료를 내는 건 손해잖아요. 손해니까 이 보험료를 좀 어떻게 안 내고 아래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상품들이 저는 리스크 리버설이라는 상품이고 그걸 합쳐진 걸 부를 때 칼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이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 검정색이 하나 보이시고 네. 그다음에 다른 이렇게 꺾어진 흐린 노란색이 네. 보이시잖아요. 노란색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쭉 직선 있는 게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포트폴리오 SM 매니저라면 S&P라면 S&P 그냥 SPY 같이 ETF. 그러면 올라가면 먹고 내려가면 깨지고. 근데 그 페이오프를 내려가는 부분을 방어하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냐면 올라가는 걸 포기할게. 그러니까 105짜리 5% 이상 올라가는 건 내가 포기할게. 그리고 그걸 팔아서 옵션을 팔아서 그 돈으로 하락하는 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로의 밑에를 해지를 해보자. 그래서 밑에를 해지할 때는 바로 현재가보다 다루 빠지는 건 못하고 한 5% 정도 빠지는 것까지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럼 5% 이상 빠지는 건 난 못 참겠어. 그리고 밑에 가서 80 계속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통 부를 때 리스크 리버설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부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95를 사고 그 다음에는 봤더니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95를 사기에는 네.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을 하냐면 그러면 80% 이하로는 안 빠질 것 같아. 20%는 안 빠질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다시 팔아요. 그래서 양쪽 거를 팔아서 95짜리를 사서 95부터 80까지 빠지는 동안에는 난 손해 안 볼 거야. 그럼 5% 이상까지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그 이하 막아볼 거야. 그럼 구간을 만들어 놓는 거군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미 상장해 놓은 상품 ETF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가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JP게 제일 크고 JP모건게. 그래서 그 상품을 만들어서 위아래를 막은 거죠. 대신에 5% 이상 올라가는 것도 난 안 먹을게. 대신에 내려가는 것도 막아줘. 그래서 요 사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3개월마다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3개월에 5% 먹거나 3개월에 5%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그러면은 폭락을 하더라도 막을 수는 있겠다. 그래도 20% 이상 하락하면은 뭐 할 수 없지 그거는.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모양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트가 이 회사에서 제공했던 차트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행사 가격이 103에서 105 정도 되는 거를 프리미엄을 팔아서 밑에 걸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 상품의 이제 손익 움직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만들어진 상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1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네요. 예, 지금 처음 나온 상품이 아니라. 근데 쭉 보시면은 위에 분기별로 옵션을 판다 그랬으니까 분기별 손익을 한번 뽑아봤더니 대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 다 있어요. 그죠? 올라가도 5% 이내에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올라갔을 때 6.81 이렇게 5% 이상인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옵션 가격을 좀 싸게 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5% 마이너스 상태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연간으로 봤더니 어땠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는 걸 포기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 방어는 확실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은 SPY가 18%가 빠졌는데 8%밖에 안 빠졌어요. 1년 동안에. 3개월이었으니까 5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18%가 빠졌을 때 10% 아웃퍼폼해서 8%밖에 손실이 안 났고 그다음에 이쪽 이제 2018년도에도 한 5% 빠졌는데 보합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위아래로는 훨씬 더 막혀 있긴 맞네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그냥 S&P를 매수했을 때랑 차이를 보시면은 S&P가 워낙 이제 우상향으로 쭉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할 때를 빼고는 무조건 그냥 SPY 산 게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근데 하락했을 때는 10% 아웃퍼폼, 4, 5%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품들은 하락할 때 사는 상품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SPY 그냥 지수 상품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네. 네, 이런 저도 생각이 그런 생각이. 그렇게 딱 들잖아요. 근데 지수 상품 같은 경우는 빠질 때 많이 빠지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태니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내려갈 때는 이걸 샀다가 올라갈 때는 SPY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이 예를 들어서 과매수권이야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5% 정도밖에 더 이상 못 올라갔대.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하면 그냥 여기 있는 JHEXX라는 이제 ETF를 사면은 하락을 방어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상승세로 이제 돌아갈 것 같아라고 할 때 바꾼다면 하락할 때는 방어하는 ETF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의 뷰를 가지고 하는 거다. 이게 무조건 뭐 SPY보다 무조건 좋아요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품이고 내려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식 비중을 다 줄이기가 싫다라고 했을 때 잠깐 도망가는 정도의 상품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지라는 개념이 대부분 다 그런 거잖아요. 올라가는 걸 포기해서 아래 걸 사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의 상품도 있다라고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JPY는 JP 모건은 이거를 3개월짜리는 10년이 됐지만 제로디티라고 말씀드렸던 하루짜리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페이오프 된 거를 하루짜리로 만들어서 계속 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다운사이드를 막았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 뉴스에서.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을 매일매일 만기되는 옵션으로 매일매일 만들고 있는 거죠. 위로 뭐 예를 들면 2%, 1%, 아래로 1%, 2%. 그래서 그거 이상 빠지지 않게끔 매일매일 바꿔주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상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이게 뭐 1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식 파생, 그러니까 파생 상품 네. 어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식 파생, 올해 주식 파생 하우스 1등 누구, 뭐 그다음에 환율 하우스 누구 이래가지고 어워드를 하거든요. 그 어워드에서 주식 파생 JP 모건이 주식 파생 1위였더라고요 작년에. 근데 1위를 하면서 그 1위를 준 이유가 뭐냐면 저 칼라 상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칼라 상품이 1위를 한 어떤 시사점? 시장이 어땠구나. 제로디티 옵션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50% 이상의 옵션 거래량이 늘었는데 이게 왜 늘었는지를 저도 이제 궁금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런 상품들이 나오면 매수 매도를 다 해야 돼요. 지금 보여드렸듯이 매수 해가지고 옵션을 벌써 3개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옵션 거래량들이 3배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런 이유들이 볼륨이 늘어나는 가운데서 또 투기하는 분들은 리퀴디티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시장이 만들어졌겠구나. 그러면서 볼륨이 50% 이상 갈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제로디티의 영향이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만기 같은 경우는 지난주랑 조금 다르게 풋옵션 같은 경우는 산 사람이 맨 마지막에 파는 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들이 확실히 있으니까 아래쪽을 팔지는 않는구나. 이제 어쨌든 지정적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그 대신에 업사이드는 계속적으로 이런 꺾어진 모양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900, 4,850 쪽에 이제 매수가 되게 많아서 업사이드도 생각보다는 의외로 과매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콜 쪽 업사이드도 계속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네. 국면이기 때문에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까? 이번 주는 이것도 좀 네. 관전 포인트잖아요. 예, 이번에 위로 올라가면 전 고점은 넘어가고 그렇죠. 나스닥도 그렇고 전 고점을 트라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제 뉴욕 증시 대단한 게 11주 동안에 10주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계속 우리- 올라가. 우리는 계속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우리는 계속 부럽다. 빨간색이고 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자꾸 이제 미국 주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조차도 장기 투자는 그냥 미국 주식으로 하고 한국 주식은 단기 투자만 한다, 단타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빅스 콜옵션이라고 예전에 한번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샀대더라. 근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지난주에 또 지금 현재가 12 정도에 있는 건데 17 정도까지 빅스가 올라가면은 돈을 버는 콜옵션이 거래가 25만 계약이 거래가 됐고 그게 1,670만 불이에요. 예, 1,000만 불이 넘는 돈을 내고 프리미엄을 내고 산 거죠. 2월 달 만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벤트가 생겨서 전쟁이 나거나 큰 이벤트가 나야만 행사될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제출을 진짜 보험인 거죠, 이건. 그야말로. 그래서 뭐 뉴스에서는 이게 약세 베팅이냐 아니면 해지냐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약세 베팅이라기보다는 그냥 해지 같아요. 그리고 싸니까 현재 그러니까 빅스가 되게 낮은 레벨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빅스는 낮다. 네, 지금 현재 낮은 상태니까 그냥 보험을 한번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크니컬로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십자선이 두 개가 모였어요. 지난번에는 십자선 하나 있는데 내려갈지도 모르고 올라갈지도 몰라서 웨이den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반등을 딱 십자선 긋고 딱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십자선이 이번엔 두 개나 생겼어요. 목금, CPI, PPI로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고점 연결하고 저점 연결해 보면 계속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선가 어디론가 발산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위로 발산하면은 전고점을 이제 트라이 해서 가는 거고 내려간다고 쳤을 때는 이제 상반기에 별로 그렇게 장이 좋지 않는 거를 확인시켜주면서 이렇게 더블탑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쭉 내려가서 많이 빠지면 더블탑이야. 이제 그래도 베어릿이야. 이렇게도 막 뉴스들이 나올 것 같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뭐 조정을 거치고 전고점을 향하여 뭐 이런 두 가지 뉴스가 다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타이틀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일단 모였다는 거, 네, 어디론가 모였다는 거. 갈 것 같다. 좋습니다. 내일 어떤 얘기 혹시 내일은 해주실까요? 이제 어쨌든 지난주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었으니까 그 비트코인 ETF에 관련해서 이제 뭐 올라갈 거 내려갈 거 같은 거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프로세스 상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냥 전통 시장 ETF를 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비트코인 ETF는 어떨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은 어떨 것 같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는 지금 이 현상이 전형적인 뉴스에 팔아라. 네, 이 현상인지 네. 아니면 뭐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도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내일 또 분석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